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 5회차 저희 지난 5월 15일 날 진행이 됐던 CS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문제입니다. 21번입니다. 다음 중 ECRM입니다. 자, CRM은 오프라인, E가 붙으면 온라인이라는 얘기죠. 구성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던 패턴의 문제고요. 요 근래 3년 동안은 21년 11월 달에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5개가 있었고요. 마케팅이 있고요. 앞에 E자가 붙습니다. 이 마케팅,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일즈가 있었고요. 이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시큐리티가 있었습니다. 시큐리티는 솔직히 말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잘 활용하기가 어렵고 온라인에 갔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측면 때문에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건 뭘까요? 네, 컨설팅이라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좀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5가지의 명칭만, 왜냐면 앞에 2자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대표적으로 마케팅, 서비스, 세일즈, 커뮤니티, 시큐리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죠. 이 문제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구축 5단계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네, 자꾸만 문제가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만 만들어지네요. 자, 요건 5단계에 대한 측면이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아시겠지만 고객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고객 전략을 만드는 거. 2번 보기가 해당하겠네요. 1단계죠.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고객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적은 음절을 갖고 있죠.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 구축 단계.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실시. 마케팅을 기억하셔도 되고 데이터 마이닝을 기억하셔도 되고요. 왜? 이 단계에서만 언급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활용하겠어요. 실질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활용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고요. 다섯 번째가 고객 유지를 위한 거예요. 유지를 위한. 그죠? 3번 보기에 있네요.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건 4번 공공 서비스 확충을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입니다. 이건 해당하지 않죠. 구축 5단계. 오히려 저게 빠져 있네요. 아까 보셨던 고객 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판매 과정에 활용하겠습니다. 네, 요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요 문제 유형은 5단계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5단계의 명칭을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얘는 문제를 보고 그냥 특정 키워드를 찾아서 뭘 하기가 어렵죠. 암기, 단순 암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 단계의 명칭을 기억하는 것보다 특징적인 키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넬슨 존스가 제시한 인간관계 심화 요인 찾아 선택한 거 뭡니까? 이걸 이제 넬슨 존스라고 한다면 3R 이론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R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3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R자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문제 유형인 거고요. 이것과 동일한 문제는 21년도 8월 달에 유사 유형 비슷하게 나왔던 건 뭐 19년도 1월, 2020년 10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3년 동안 벌써 4번째 보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1번. 보기를 봐야죠. 신뢰. 해당하지 않죠. 규칙. 얘가 이제 룰이거든요. 룰. 얘는 3R 이론에 들어가죠. 관심.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단성. 해당하지 않고요. 보상성. 얘가 이제 리워드거든요. 리워드. R. 3R 이론에 들어갑니다. 보상성. 그 다음에 상호성. 레시프로칼리티. 이래가지고 상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R로 들어가는 건 잘 보면 나의 규칙, 마의 보상성, 바의 상호성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3R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넬슨 존스의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저희가 많이 보는 문제 유형은 보상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될수록 이라고 나오면 리워드 보상성이죠. 그죠? 보상이 서로 균형 있게 교류됩니다. 균형 있게 됩니다. 이걸 레시프로칼리티라고 불러요. 저희가 상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입니다. 이걸 룰 규칙이라고 불러요. 오히려 이런 문제 유형을 더 많이 보시죠. 이 넬슨 존스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조금은 좀 뭐랄까요,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과 조금 벗어나는 이런 패턴 문제 스타일, 이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충분히 넬슨 존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완벽히 대응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인간관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라는 관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비교 수준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 이제 대체관계 비교 수준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서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2번이냐 5번이냐 이것 따지는 문제예요. 간단하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2021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도에만 두 번 나왔어요. 18년도 3월, 19년도 7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까지 따지면 5번 나왔네요, 벌써.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얻고자 기대하는 성과 기준이며 주로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받아온 성과의 평균 수준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받은 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뭐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 성과의 기준을 과거에서 끌고 온다는 거죠. 뭘 끌고 온다? 기준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기준을. 현재 관계에서 얻는 성과가 과거의 기준보다 높으면 만족감을 느낄 거고요. 내가 다니던 매장이 있는데 오늘 새로운 매장에 온 거예요. 근데 새로운 매장의 서비스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는 내 경험에서 끌고 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과거에 내가 다니던 매장의 서비스가 이 정도였는데 오늘 새로운 매장은 이거보다 높아요. 이거보다 잘해줘요, 서비스가. 그러면 만족감을 느끼겠죠. 반면 현재 성과가 오늘 새롭게 간 매장 자체 서비스가요, 내가 다니던 매장보다 낮아요. 이러면 여긴 별로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는 걸 저희가 뭐라 그러냐, 비교 수준이라고 불러요. 비교 수준. 이해가시죠? 만약에 문제에서 현재의 관계에서 얻는 성과가 비교 수준보다 높아가지고요, 만족감을 느껴서 나는 기존 거래처 내가 가던 매장과 이제 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거래 매장을 이쪽으로 바꿀 거예요. 이런 관점이 나왔다면 답은 대체관계 비교 수준이 돼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딱 두 가지를 갖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요건 구별이 좀 필요하세요. 다음 문제.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 중 그냥 의존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이 의존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려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던 습성을 가지고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고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고 드는 거죠.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도 어려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던 습성을 성인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흔히 저희가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그런 관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1번. 다툼과 대립으로 효율적인 관계를 맺기 힘든 유형이 만나기만 하면 싸움질만 하려 그래요. 반목형이에요. 반목형. 관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만 따돌림을 당하는 유형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 소외형이라고 불러요. 소외형. 놀기 위한 관계로, 자, 놀기 위한 관계래요. 유희성이죠. 심각한 얘기하면 일단 피해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5번. 주도적 역할, 5번이 된다. 4번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의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날 좀 봐줘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의존형이죠. 4번이 의존형입니다. 5번.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과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 저희가 바깥에 이제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배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요 내용들을 가지고요, 그 명칭과 연결되는 그 어떤 그 브릿지,
예, 그 연결되는 부분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유형이 뭐 의존형이 아니라 반목형이 나오던, 예, 또는 뭐 소외형이 나오던, 또는 뭐 유희형이 나오던, 지배형이 나오던 어떤 관점이든 간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향후에도 틀리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조금만 보시게 된다면, 예, 그 연결되는 그 브릿지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키워드로. 다음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요소에서 발생하는 지각적 장애 요인 중, 자, 지각적 장애 요인은 꽤 여러 가지를 기본소에서 보고 계세요. 개인이 용납할 수 없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귀인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을 다른 사람이나, 쉽게 얘기해서 저희 뭐 하는 거예요? 뭐 일만 안 되면 확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죄송해요. 그냥 좀 예를 든 건데 갑자기 과몰입을 했나 봐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귀인시키는, 항상 그냥, 뭐 문제 생기면 여기에 대한 결과 또는 원인을 바깥쪽으로 보내려고 하죠. 바깥쪽으로. 저희가 이걸 영어로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바깥쪽으로 비춘다는 얘기거든요. 바깥쪽으로. 저희가 이걸 투사라고 부르죠. 투사. 그죠? 항상 무비판 쪽으로. 절대 권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경민아,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남자는 울면 안 되죠? 남자는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카타르시스라는 게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남자는 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무비판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트로젝션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내사라고 부르죠. 내사. 이런 관점 정도만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잘 보시면은요, 지금 뭐 동일 유형 기출 문제가 21년도 8월, 2018년도 4월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조금 벗어났죠. 이 문제는 꽤나 좀 오래 걸렸는데, 출제될 때 결국 문제가 답을 지목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좀 그 패턴을 보셔야 돼요. 결국 문제에서 답을 그대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뭐 보시고 이해하시는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독특한 키워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저 키워드를 보면 답은 이건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의 키워드를 자꾸만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시험 합격을 위해서 수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귀인시키는 과정.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러지 마세요. 다음 문제. 의사소통 장애 요인 중, 자,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뭐 동일 유형만 나왔네요. 21년도 12월 달에, 20년도 8월 달에, 18년도 9월 달에. 전형적인 뭐 출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주로 조직 내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하의 상달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보고가 있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급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한 채, 내가 오늘 이거 부장님한테 얘기했다간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상급자인 수신자에게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아이고 우리 정민이 잘했어요, 아이고 이뻐라, 이 소리만 들으려고 유리한 평가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흔히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걸 이제 자신 스스로 먼저 보고할 내용에 대해 필터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필터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저희가 정보의 여과, 또는 의사소통 유형을 배우실 때는 선택적 여과, 이렇게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정보의 여과, 선택적 여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필터링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그 관점만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동일한 보기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딱 보시면 아마 앞으로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다음 문제. 의사소통의 유형 중 어쩜 이렇게 다음 문제가 앞에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들일까요? 참 교묘하게 배치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놨네요. 의사소통의 유형 중 비공식적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일단 공식적 의사소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의 하달,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편람 같은 게 있고요. 명령이라는 뭐 군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뭐 회사 조직체도 똑같습니다만, 그 다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의 상달,
선택적 여과라고 보신 게 바로 요 단계에서 나오죠. 이 공식 의사소통 체계에서. 그리고 수평적 의사소통. 여기는 회람이 있고요. 이게 공식적이에요. 그 비공식적은 줄러리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연결됩니다. 그런 관점은 뭐 우리나라에서 혈연, 학연, 지연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외국에서 이름을 지었나 봐요. 포도 넝쿨에 따서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포도 넝쿨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연, 혈연, 지연에 따라서 막 의사소통이 전달되는 관점이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면 무슨 뭐 고구마 줄거리 유형 뭐 이렇게 나와겠죠. 고구마가 뭐 한 번 뽑아내면 막 줄러리 매달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그냥 강사의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자, 동일 유형 같은 경우는 2011년 11월에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와 보기가 똑같게 유사 유형은 뭐 2021년 5월, 2019년 9월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비공식적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하는 거 포도 넝쿨 유형입니다.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루머죠. 루머, 뜬 소문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공식적 의사소통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충분히 저희가 향후 문제도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5장 문제입니다. 서비스의 4대 특징 중 무형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무형성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없다는 얘기죠. 모양이 없다 보니까 고객한테 객관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고객 입장에선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는 뭐 맛을 볼 수도, 착용을 해볼 수도, 뭐 느껴볼 수도 이런 관점이 허용이 되질 않아요. 이 무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이 문제는 동일 유형만 출제가 됐고요. 2021년도 8월 달에 2019년도 11월 달에 아주 전형적인 출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유형적 제품과 달리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미각,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등을 통한 사전 감지가 어렵습니다. 맞죠, 선생님? 무형성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동시에 고객에 의해 소비되는 성격을 가져요. 직원이 생산하면 고객이 바로 앞에서 소비해버립니다. 네, 여기 직원이신가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고객님, 네, 제가 직원 맞습니다. 서비스를 생산하죠. 그랬더니 고객이 그럼 저 뭐 좀 여쭤보려고요. 서비스를 소비해버립니다. 자,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걸 비분리성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1대1 관계니까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전부 다 무형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동일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어차피 계속 이걸로 지금 하나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답이 언젠가 바뀌겠습니다만 이 문제 유형도 똑같습니다. 정답이 2번이니까 2번 내용만 봐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봐서 이게 무형성 특징이구나. 왜? 다음번에 다른 문제 유형이 나올 때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5회차 개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를 위해서 다음 도표에 나에 들어갈 업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나에 들어갈 겁니다. 저렇게 네 가지 중에 지금 위에 부분에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자, 저기에서는 공급이 제한된 정도가 최대 피크 수요가 충족이 가능합니다. 충족이 가능합니다. 충족 가능하다라는 데 걸려 있고요. 시간에 따른 수요 변동성의 정도를 가지고요. 낮음에 있어요. 저금에 있죠. 저금에. 그죠? 저금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021년도 12월 달에 동일 유형이 나왔고요. 유사 유형, 비슷한 문제가 이제 결국 가나다라 중에 나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18년도 11월, 21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보기가 딱 5개밖에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나라는 거에 지금 알맞은 업종을 물어봤기 때문에 갖다 끼워 넣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끼워 넣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보험을 좀 볼까요? 보험. 자, 보험 최대 피크 수요 충족 가능합니다. 선생님, 보험을 들어야 되실 때 뭐 10,000번째 예를 들어 10,000번이라 하지 말고요. 101번째 손님이라 그래가지고 101번째 손님이라고 보험가입이 거절되나요? 그런 일은 없죠.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실제로 봤을 때.
그런데 시간에 따른 수요 변동성이 적대요. 선생님, 사계절 중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계절이 따로 있나요? 아니죠. 예, 그죠.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은 양쪽에 다 들어가네요. 예, 그죠? 극장입니다. 최대 피크 수요 충족 가능. 선생님, 극장에 몇 사람이 오든지 간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보게 만드나요? 한 방에 그냥? 극장에 온 사람? 아니죠. 시간대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전부 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충족 가능이 아니라 충족이 불가하죠. 얘는. 예, 극장 같은 경우가 선생님 이게 충족이 불가한 관점이에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변동성의 정도가 적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많아요, 이거. 실제로 극장에 안 가는 계절이 있으니까요. 이 시절로 보면. 회계 같은 경우는 잘 보시게 되면, 회계도 똑같죠. 충족이 불가해요. 왜? 회계사가 지금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에 따른 수요 변동성이 많죠. 왜? 뭐 신고해야 될 때만 회계사 찾을 거 아니에요. 1년 4계절 내내 찾는 게 아니라. 그죠? 소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충족이 가능해요. 왜? 전국 각지 어디서 불나든지 간에 이걸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서가 각지에 있어야죠. 그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신에 수요 변동 정도가 많죠. 선생님. 아니, 사시사철 불나잖아요. 불나면 안 되지만. 그죠? 이런 특정 계절에만 불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 3월 달에 봄 넘어갈 때, 이때만 불이 납니다. 이때 소방서는 소방관 분들은 요때만 출근하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호텔이에요, 호텔. 호텔 강 같은 경우도 충족이 불가하죠. 왜냐면 호텔이 천진빼가리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수용할 만큼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양쪽에 다 해당하는 나이에 들어가 있는 건 보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업종의 형태를 암기할 수가 없어요.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러브락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표를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저 중에 4개 중에 4개를 동시에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럼 저 4개 중에 밑에 보기는 딱 5개밖에 한정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문제당 1분이잖아. 그럼 다른 문제를 좀 빨리 푸셔가지고요. 이 문제는 시간만 벌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갖다 역으로 입력만 해서, 대입만 해서 확인만 해보시면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아예. 일부러 틀리지 않는 이상. 이해가시겠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결과적으로 문제를 지금 풀고 보니까 어려움 없이 전체적인 앞선 두 번의 영상도 그랬지만 전체적인 어려움 없이 다 풀어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특정 어떤 기존의 기출문제 레퍼런스 거기서만 출제됐다 손 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데 놀라운 건 합격률은 조금 다운이 됐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문제 유형으로. 그래서 기본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출문제 유형에서 이 동일 유형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방법, 이게 가장 합격하기 쉬운 방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시켜준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매번 영상 끝날 때마다 하는 거, 저희 네이버 카페입니다. 한번 가입해보시면 메리트가 되실 겁니다.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료 콘텐츠가 됐든 유료 콘텐츠가 됐든 간에 일반적으로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실제 문제 분석에 대한 거, 총 61회차가 되는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이것과 비교 분석해서 요즘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챕터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지 이걸 강사만큼 아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문제집이고요. 나는 당장 한 번에 꼭 붙어야 됩니다.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제가 만든 거예요.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집은 저거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시중에 어디 가도 저걸로는 충분히 압도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맨날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냥 90문제 중에 80여 문제가 그대로 동일 문제로 나올 테니까요. 그 관점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번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거나가 아니라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르거나 말거나 각자의 본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어차피 눌렀다가도 합격하면 구독 취소할 테니까 굳이 부요 붙잡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눌러주시면 더 좋겠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또 다른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